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특히 이미 여러 자료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유튜브 같은 데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저희는 오늘 원리에 대해서 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면역학 관련 정리를 한번 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사실 이미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정도로 쉽게 원리를 좀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공생들을 위한 그런 약간의 디테일한 것도 좀 설명을 할 거여서 오늘은 약간 어렵다는 의미로 별이 하나가 더 붙어 있고요. 그리고 효과 및 안정성은 이제 일반 대중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그런 임상 데이터 관련해서도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치료제가 보니까 투트랙 전략인 것 같아요. 이제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인데 항체 치료제는 제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전혀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는 녹십자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조건부 허가 뭐 이런 거 내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녹십자에서 혈장 치료제 같은 기사였거든요. 뭐 사용 중이다, 뭐 치료 목적으로 이게 한 건이 아마 환자 한 명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임시 사용 승인인 거죠. 환자별로 안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있다. 해서 사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나 이런 진행 상황을 저도 관심 있어 좀 찾아봤는데 이게 사실 정보들이 다 공개가 돼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물론 국내 이런 관심사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겠죠. 이제 미국 혹은 해외 임상 경험이고 뭐 제가 임상을 했던 건 전혀 아니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미 데이터가 다 퍼블리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퍼블리시된 정보, 그러니까 이제 논문으로 게재된 정보죠. 그것들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뭐 제가 여러 가지 세미나들 이런 것도 참여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됐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거는 아직 뭐다, 아직 임상이 끝난 게 아니고 효과 안정성이 아직 인정된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비상시에 이제 중증인 환자들에 의해서 이제 다른 치료의 그런 옵션들이 없을 때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포인트 아웃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혈장이 뭐냐, 혈장을 분리해보자. 이건 저도 실제로 되게 옛날이긴 하지만 이런 실험을 했거든요. 요즘은 사서 쓰죠. PBMC 다 사서 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파이크, 이거 스펠을 또 잘못 적었네요. O가 없습니다. FI입니다. 제가 너무 항상 급하게 만드느라 이게 약간 투명한 액체가 있는데 여기 있죠. 이 파이콜이 되게 구이한 액체예요. 그래서 되게 끈적끈적한 액체인데 여기 피를 뽑아가지고 이걸 되게 조심스럽게 오버레이 합니다. 위에 올리죠. 이게 50ml짜리 튜브인데 꽉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속도를, 이제 센트리퓨지가 뭐냐면은 엄청 빨리 돌아가는 세탁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엄청, 드럼 세탁기는 다른가요? 엄청 돌아가는 거죠. 그 옷 말리는 거 뭐라고 하죠? 그거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거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쪽으로 중력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쭉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이 피 속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세포지만 그 세포들의 무게에 따라서, 뭐 엄밀히 말하면 무게라고 하지면 안 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서 무게라고 하겠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이 그레디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게 먼저 내려가고 가벼운 건 위에 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보통 그런 T셀, B셀 같은 거는 PBMC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있죠. 림포사이시 B엔 T셀인데 요건 요 중간 굉장히 얇게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셀, 죽어있는 셀 구별할 때 쓰는데 죽은 셀도 내려가고 아니면 굉장히 큰 셀도 밑에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건 혈장이라고 하죠. 혈장이 영어로 플라스마인데 플라스마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국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엔티바디가 안 써 있는데 엔티바디도 있고, 뭐 사이토카인, 오늘 할 뭐 호르몬,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하는 게 뭐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로부터 이제 피를 채취해서 그 피에서 혈장을 분리한 거죠. 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국물을 분리해서 여러 가지 다음 스텝을 처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실제 걸린 환자들한테 다시 주입하는 게 이제 혈장 치료가 되겠습니다. 쉽죠? 근데 이런 게 당연히 안정성에 대한 뭐 문제나 이런 거는 걱정이 있으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FDA에서 이미 뭐 9월인가요? 9월에 이미 한번 그 가이던스를 냈고 11월에 그 업데이트한 가이던스를 내서 지금 하고 있는 뭐 트라이얼이나 실제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미국에서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 이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또 나오네요. 코로나 혈장 치료란 뭐냐? 회복한 환자로부터, 코로나로부터 회복한 환자로부터 혈장을 분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걸린 환자한테 재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convalescent plasma 하면 이제 회복됐다는 뜻이거든요. 회복된 환자로부터 얻은 플라스마.
근데 어느 질병으로 회복됐다? 코비드-19이죠. 그래서 줄여서 CCP라고 줄여서 많이 말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장 안에는 이제 중화항체도 있고 이제 기타 등등 있습니다. 중화항체라는 거는 그 SARS-CoV-2 그 바이러스 viri온을 타겟하는 그 중화항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중화항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중화항체, 뭐 사이토카인, 기타 등등이 다 들어있는 게 이제 코로나 혈장 치료다. 그러니까 그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랑 약간 다르죠. 중화항체는 그 중에서 우리는 그 SARS-CoV-2에 있는 스파이크 프로틴에만 바인딩하는 아주 특정한 그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를 분리했다고 하면 안 되나요? 그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몸에 다시 넣는 게 이제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 테라피라면 이 경우는 혈장 치료는 그게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믹스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중화항체 치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그 데이터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뭐였죠? 코로나는 초기 환자 혹은 경증 시에만 이제 바이러스 양이 많고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아픈 것은 그 나중에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그 인플라메이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중증이 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염증 반응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원리였죠. 왜 항체 치료제가 경증 환자에게 작용을 하지 않는가? 코로나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어프로브된 그런 중화항체 치료제들, 어프로브가 EUA를 받았죠. 그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이라고 비상 사용 승인 받은 약들이 2개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였다? 경증 환자에 작동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그 셀트리온인가요? 셀트리온에서 만드는 중화항체도 중증 환자한테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약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없기 때문에 중증이 됐을 때는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 다 경증에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이 혈장 치료제가 만약에 혈장에 항체가 있는 거죠. 여기 이걸 한 컴포넌트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를 한 컴포넌트로 가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혈장 치료제가 만약에 정말 항체 치료제처럼 항체만이 이제 주요 컴포넌트고 그것만 이제 효과를 내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여전히 항체 치료제랑 똑같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게 다르다는 걸 뒤에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항체 치료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임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서 이 혈장 치료제의 포인트는 뭐냐? 이거 왜 우리 항체 치료제도 있는데 왜 혈장 치료제를 또 하냐? 이게 뭐냐면은 혈장 치료제의 포텐셜이 아직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항염증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 rational, 이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항체 치료제에서 부족한 무언가가 혈장 치료제에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좋은 캔디데이트이 뭐였다? 혈장 치료제는 항염증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에도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증 환자에 작동할 것인가는 항염증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걸 실제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혈장 치료를 하는 이유가 그 항체 치료제는 아직 저희가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항암제로서의 그 항체 치료제는 굉장히 많이 써와서 그거는 클리니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infectious disease죠. 코로나도 그 감염증이잖아요. 감염증에 대해서 사용한 항체 치료제는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한 건데, 굳이 말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는 임상 경험이 굉장히 적지만 이 혈장 치료제에 관해서는 효과 안정성에 대해서, 효과는 몰라도 그래도 안정성에 관한 한 우리가 이미 과거에 임상 경험이 충분하게 있다. 그리고 그리고 전에 뭐죠? 그 SARS랑 MERS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코로나의 사촌들이죠. 이게 굉장히 비슷한 바이러스들인데, 그런 경우에 뭐 경증 환자에 한해서 효과도 받고 안정성도 그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도수를 넣을지 최소한 지금 저희가 그 혈장 치료제 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나온 도수를 그냥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도수를 얼마 넣어야 되는지도 막 싸우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경험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고 안정성도 특히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약간 말이 겹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코로나 환자의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렇게 하면, 중기라고 하면 제가 중기를 되게 심한 환자로 계속 설명했는데, 제가 스테이지 1, 2, 3라고 하면은 이제 안 아픈 환자들이죠. 이제 일리스가 아픈 정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점 아파져서 이 뒤에 오면 뭐가 될까요? 저도 안 읽어봤는데 샥이 오고 이제 심장마비가 온다네요. 그래서 굉장히 심해서 나중에 돌아가실 수 있는 이 페이즈가 이제 스테이지 3라고 치면은, 이제 스테이지 1 때는 여기가 바이러스 타이터가 높았죠. 바이러스 타이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한 14일이라 치면은 14일 뭐 20일이면 다 없어집니다. 바이러스는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가 여기서만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뭐만 일어난다?
viral response가 일어난다. 근데 이제 환자가 정말 아파서 이제 입원실에 실려가는 그 상황이 되면 뭐다? 염증 반응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고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클리니컬 사인들이 뭐뭐 있고 한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했던 게 뭐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있네요. Convalescent plasma transfusion. 이제 항체 치료제를 하겠다. 죄송, 항체가 말을 잘못. 혈장 치료제. 혈장 치료제를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 페이스가 뭐죠? 이 그림에서는 초기 이제 1기, 2기, 3기에도 이걸 다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네모칸을 다 그려놨죠. 예,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백그라운드고, 그래서 오늘의 이게 그냥 주제를 말씀드리면 과연 혈장 치료제가 바이러스 클리어런스뿐만 아니라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를 조절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중화항체 치료제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여기만 없을 뿐이고 이제 어프로브가 난 것들이 이거다. 이제 혈장 치료제는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퀘스천인 거죠. 필드에서.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사실 메인인데, 왜냐면 저희는 사실 그런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면역학 시리즈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미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약간 길더라도 좀 자세하게 들어가 설명드리고, 나머지 뭐 그런 클리니컬 데이터 그런 거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관심 없고 이게 뭐 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런 것만 관심 있으시면 요 파트를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과학적인 배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요 파트만 들으시면 되죠. 그래서 혈장 치료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제가 말씀드린 중화 능력, 항염증 능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혈장에 뭐가 들어있냐? 아까 그 센트리퓨즈 하고 나서 국물이죠. 국물만 따면은 뭐가 되냐? 일단 엔티바디스가 있네요. 엔티바디스 당연히 있겠죠. 엔티바디스도 종류가 많을 수 있는데 일단 기대하는 거는 이제 여기 있죠. SARS-CoV-2의 스파이크 프로틴을 중화할 수 있는 항체가 여기 들어있지 않을까. 요것만 빼내면 이제 뭐다? 항체 치료제였죠. 근데 그 중에 한 컴포넌트가 여기이고, 근데 엔티바디스가 이 엔티바디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엔티바디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종류의 엔티바디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조절하는, 엔타이하면 인플라메이션을 막는 거죠. 인플라메이션을 이제 막는 사이토카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얼마나 있나 보니까 이제 뭐 리터레처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뭐 천여 개 프로틴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종류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약간 한약 같은 느낌인데, 한약 다리면 한약 안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죠. 한약을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이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요 컴포넌트는 뭐라고 예상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이런 바이러스를 이제 컨트롤하는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알부민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틴 중에 제일 많은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거 프로틴 C, 프로틴 S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엔타이 인플라메이션에 어느 정도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항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인플라메이션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른 것들이 여기 들어 있어서 이제 SARS-CoV-2 레시피언한테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펙트가 두 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타이 바이럴, 그다음에 이미노 모듈레처, 결국 염증을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중화항체죠. 결국 말을 하자면 IgG, IgM 타입은 저희가 방금 이전에 했던 면역학 정리 시리즈의 5번째 영상이었나요? 거기 제가 클래스 스위치 일어나기 전, 클래스 스위치 일어난 후, 이게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을 나서 이게 더 강하고, 그리고 백신을 한 번 맞으면 IgM 타입이 나오는데 두 번 이상 맞으면 이제 IgG 타입이 나와서 이게 좀 더 애피니티가 높고 양도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다 연관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엔타이바이럴 이펙트는 이제 전에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다 알고 있죠. 이제 중화의 능력 있는 엔티바디가, 항체가 여기 혈장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거 알고,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실 요건데,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림이라도 제가 좀 가볼게요. 네, 가보고. 그래서 이 엔티바디가 들어있는데, 이런 코로나를 중화하는 엔티바디 말고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실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상입니다. 이런 게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 아무도 이거를 실제 지금 알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 이제 요 빨간색이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사람 몸 안에 사이토카인, 인플라메이션을 많이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항체가 이제 바이러스도 중화시킬 수 있지만 뭐도 중화시킬 수 있다? 사이토카인도 중화시킬 수 있다. 사이토카인이 여기 엔티바디의 variable region 여기 붙으면 이제 사이토카인이 더 이상 작동을 못 하겠죠. 그게 대표적인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 했습니다. IL-6였죠. 그거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 영상을 보시면 거기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가 IL-6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는 모르지만 IL-6를 바인딩하는 anti IgG IL-6 IgG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뭐였죠? IL-6를 매개하는 그 약도 저희가 했죠. 터슬리즈맵, 실투스맵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인플라마토리, 특히 IL-6에서 미디에이트 되는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가 환자에서 줄어들죠.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 같은 경우엔 이거는 IL-6에 바인딩하는 엔티바디고 이거 실투스맵은 IL-6 리셉터에 바인딩하는 엔티바디죠. 그러면 이거가 실제로 코로나 환자한테 쓰일 수 있을까요? 이제 실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검색하시면 코로나 환자들한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죠? 그러니까 엔타이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에 바인딩하는 엔티바디가 혈장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죠. 하나씩 가봅시다. 약간 길어지는데 뭐 이거 관심 없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 보시던가 뒤로 가셔도 됩니다. 뒤에 뒤에 부분 그만 보시라고 하면 안 되죠. 뒷부분에 가시면 되고 저희가 안타깝게 아직 면역학에 컴프먼 안 했는데 컴프먼도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서 컴프먼은 이제 엔티바디랑 비슷하게 이게 보체예요. 한국말로 보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보통은 어, 프로틴이 약간 분필이라고 생각하면은 분필이 반으로 딱 잘려요. 잘려서 액티베이션 되는데 잘린 한쪽이 A고 잘린 반대쪽이 B라고 치면은 A는 보통 멤브레인에 바운드하고 B는 이제 솔유블로 돌아다니거든요.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A다 B다. A 거꾸로인가요? 제가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와서 거꾸로인 것 같아요. B가 바인딩하죠. B가 바인딩하고 A가 솔유블. 그래야지 말이 되는데 맞을 거예요. A가 솔유블하고 제가 혹시 틀리면 리플에 달겠습니다.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다운스트림이 뭐냐면은 B끼리 모여가지고 박테리아 멤브레인에 붙어서 박테리아 빵꾸 뚫거든요. 이거 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빵꾸 뚫어서 박테리아 직접 죽입니다.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하는 항박테리아 역할을 하고 이 솔유블한 부분이죠. C3A, C5A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보통 마스트셀에 붙어가지고 마스트셀이 그 IgE에 의해서 그 히스타민 방출하죠. 히스타민 방출해서 그 알러지 리스폰스 일으키는 TH2 타입 리스폰스인데 이거 뭐 저희가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지만 포인트는 뭐다? 이거 C3A, C5A는 이러한 그 인플라메이션 리스폰스를 일으킨다. 특히 그 히스타민, 마스트셀에서 히스타민과 연관되는 그런 알러지 리액션을 일으키고 이뮨 리스폰스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거를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톡신이어서 보통 C3A, C5A 여긴 안 나오지만 C4A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나필락톡신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죠. C5A가 보통 제일 강합니다. 여기는 또 포인트는 뭐다? 혈장에 그래서 이런 컴플먼트 보체들을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보체를 뉴트럴라이즈 할 수 있는 엔티바디죠. 그러니까 이 C3A, C5A가 요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요거를 중화할 수 있는 엔티바디들이 또 있다. 그렇죠. 아까는 그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을 중화할 수 있는 엔티바디가 요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만 막는 게 아니라 인플라메이션 리스폰스도 막는 거죠.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너무 많은데. 그리고 우리 몸의 오토 엔티바디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이제 바인딩한 엔티바디예요. 우리 몸에는 원래 항체가 붙으면 안 되죠. 우리 몸을 공격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통 오토이뮨 디지즈고 이게 사실 코로나의 컨텍스트에서는 정확히 맞진 않는데 이런 그 혈장에 들어있는 성분에서 이런 오토 엔티바디를 막는 엔티바디도 또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 사실 코로나의 컨텍스트에서 자세히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토 엔티바디를 막는 엔티바디 중에 여기 variable region 있죠. 그러니까 엔티바디도 종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엔티바디의 specificity 결정하는 부분이 어디였죠? 저희가 옛날에 했죠. 여기 끝부분 variable region이죠. 엔티바디마다 이 variable region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variable region에 바인딩하는 다른 엔티바디가 있을 수 있겠죠. 다 프로틴이니까 엔티바디에 또 엔티바디가 붙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anti-idiotype 엔티바디라고 해요. 이해 가시죠? 아이디어가 뭐 자기 자신의 뭐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진 부분에 붙는 엔티바디가 있다. 그리고 이거 뭐 다른 FCRN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런 오토 엔티바디를 이제 혈장에서 이제 서프레스하는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옛날에 IgG가 우리 몸에서 half-life가 되게 길다고 했죠. 이건 약간 스포인데 오늘 하지 않겠지만 IgG가 half-life가 긴 이유도 요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우리 몸에 또 inflammatory response를 일으킬 수 있는 오토 엔티바디가 있는데 그 오토 엔티바디를 막는 엔티바디가 어디 있다? 혈장 안에 있다. 이해하시죠? 너무 길어져서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대요. 그래서 이제는 밑에는 셀룰러 리스폰스죠. 그래서 TH가 이제 헬퍼 T셀이 저희가 그 디퍼런시에이트 되는 헬퍼 T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이건 좀 빨리 가겠습니다. TH1, TH2는 제가 TH1, TH2 패러다임 부수기도 했죠. 부수기도 했는데 이제 인플라메이션 아니면 이제 그 인펙셔스한 그런 컨텍스트에선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옛날에 특히 옛날에 TH1 타입은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타입, TH2 타입은 이거를 이게 카운터 리액 하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엔타이 인플라메이션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IL-6 또 나왔네요.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을 일으키는
IL-6를 여기 뭐에 의한지 모르지만 이 혈장을 집어넣으면 inflammatory response를 일으키는 TH1 타입의 그 response를 줄이고 TH2 타입은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17도 inflammation을 일으키는 그 헬퍼 T셀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inflammation 내는 거 줄인다. 이해가시죠? Treg은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많이 아신다 그랬죠. 그 얼핏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suppressive T셀이라고 다른 이뮨 리액션을 저해하는 그런 세포 타입인데 다른 이뮨 리액션을 저해하는 세포의 액티비티를 높인다. 그 대표적인 anti-inflammatory cytokine이 IL-10이거든요.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anti-inflammatory cytokine 하나만 말해보시오 하면 IL-10 말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 B셀 같은 경우도 제가 일부러 이거는 약간 했는데 왜냐면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이거 FC gamma receptor 2B를 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B셀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걸 넣으면 B셀의 프롤리퍼레이션도 줄고 B셀에 또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으니까 이제 B셀에 의한 인플라메이션도 줄겠죠. 그리고 FC gamma receptor 2B가 IG gamma IgG죠. IgG를 이제 바인딩하는 FC gamma 중에 유일하게 뭐가 있었죠? 유일하게 ITIM 모티프가 안에 들어있었죠. 그리고 B셀과 T셀은 FC gamma 리셉터가 있다 없다? 없죠. 원래는 innate immune 셀에만 FC gamma 리셉터가 다 있는데 유일한 예가 FC gamma receptor 2B라고 해서 B셀에 있는 유일한 FC gamma 리셉터였죠. 그 뭐 다른 이름은 CD32B라고 하는데 이게 ITIM 모티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식하게 되면은 이제 외부 물질을 인식하게 되면 뭐가 된다? B셀이 액티베이션 된다, 이니비션 된다? 이니비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논문 가보면 설명을 안 해두거든요. 이게 좀 황당했는데 좀 짧은 논문이어서. 근데 기본적인 이 사람들이 말을 하려는 건 그거예요. 결국에는 이 혈장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는지 100%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다른 셀룰러, 이게 다 코로나의 컨텍스트가 아니라 다른 셀룰러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혈장 치료제를 사용해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관찰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전체적인 공통점이 뭐죠? 전체적인 공통점이 뭐죠? 인플라메이션을 저해하는 겁니다. 뭐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을 블락시키든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컴플멘트 보채를 저해시키든 오토 엔티바디를 저해시키든 이제 그거 하는 거죠. 뉴트럴라이즈 시키든 아니면은 여러 그 셀룰러 이뮤니티를 봐도 셀룰러 이뮤니티의 사이토카인 프로파일을 봐도 전체적으로 인플라메이션을 저해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역할이 뭐다? 중화 능력,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엔타이 바이럴 중화 능력 플러스 염증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시작한 거죠. 그냥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똑같으면 이게 항체만 있다고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이 항염증 능력을 사실상 기대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배경 됐죠? 그래서 이제 중화 항체 치료제랑 혈장 치료제 이거를 비교하자면 이걸 제가 넣어놨네요. 넣을까 말까 넣었는데 항체 치료제는 하나죠. 동원 참치 하나인데 혈장 치료제는 동원 참치 말고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항염증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텐셜이 들어있다. 이렇게 된 거죠. 정리되시죠? 그래서 임상이 굉장히 초반부터 시작됐어요. 초반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게 이게 치료제 개발보다 이것도 일종의 치료제지만 이제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보다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임상 경험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굳이 말하면 쉬운 거죠. 환자한테 피 뽑아서 혈장 뽑아서 거기서 약간의 트리트먼트 한 다음에 그냥 다시 환자한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초반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초반인 5월 기준으로 이미 64개 임상이 진행됐습니다. 이거는 여기 논문 기준이고 그리고 이미 많은 것들은 데이터가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 한국이 있다 없다? 한국이 여기 이게 진짜 안타깝게 독도뿐만 아니라 남한의 절반이 잘려 있는데 이거 제가 자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좀 느려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게 초반에 제가 그냥 관심 있어서 왔는데 그때도 한국이 없네 좀 안타깝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좀 이런 그런 스트럭처가 일하는 스트럭처가 좀 리지드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 딱딱해가지고 이런 유연하게 좀 대처를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꼭 공무원이든 병원이든 이런 거 떠나서 제너럴하게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것도 한국의 그 병원에 능력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죠. 이렇게 연구 잘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재빠른 리스폰스를 한국이 사실 잘 못했어요.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주요 포인트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12월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등록된 것만 150개 임상이 있고 한국도 포함이죠. 그리고 미국에는 현재 보면은 60개 임상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치면은 이제 훨씬 많습니다. 이제 이거 셀 수 없이 이제 임상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만 60개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도 지적을 하는 건데 클리니컬 트라이얼 많은 건 좋은데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어디에 집중돼 있다? 중증 환자에만 집중돼 있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린 중증 환자에 대한 그걸 알고 싶기 때문에 리스폰스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초반에 좀 덜 아프신 분은 이걸 맞을 생각을 안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입원해서 호흡기 이거 차고 하시면 그때부터
이걸 맞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증 환자에 진행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경증 환자의 효과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데이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블리시된 데이터도 그렇고 다 중증 환자, 최소한 심텀이 많이 진행된 분들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밖에 없다 거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좀 단점이 있고,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제목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안타깝게도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한 효능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미미하다는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환자 개개인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RCT라고, 이게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랜더마이즈드 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를, 그러니까 무작위죠. 무작위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스탠더드 케어를 하고 다른 하나는 스탠더드 케어닥이 이제 그거 한 거죠. 혈장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기본적인 결과는 뭐다? 이제 대부분 효과가 없고, 효과가 있어도 아주 미미하지 않은가. 이제 statistical significance는 단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면은 6월, 7월, 8월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약간 이 사람들을 변호해 주자면 환자가 underpowered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자를 몇 명,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자인할 때 이제 우리는 이거에 significance가 있다 없다를 콜하기 위해서 있다 없다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의 환자가 필요하다를 정해놓고 시작해요. 그 스태티스티션이, 그러니까 통계학 하시는 분이, 우리는 이 명수에 따라서 이 정도 환자를 모아야 우리가 있다 없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환자를 리크루트하는데 성공했다 못했다? 환자가 다 부족합니다. 환자가 부족해서 그 statistical significance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어찌됐든 아주 뭐 드라마틱한 결과는 아무 데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효능은 뭐 있는지 없는지를 콜한다면 일단 통계상으로는 없지만 있더라도 미미하다.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건 옛날에 제가 찾았던 거고, 요즘 보니까 다른 뭐 이라크, 바레인 이런 데서도 심지어 클리니컬 데이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다 퍼블리시 됐는데 결과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이제 뭐 100여 개가 진행되니까,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은 뭐죠? 하나 좋은 점은 뭐다? 공통점은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그런 adverse effect가 뭐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뭐 글이나 기사 이렇게 보면은 그런 뭐라 그러죠? 그 항체 치료제의 장점이 뭐 안전하고, 혈장 치료제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불순물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데, 제 생각이 거꾸로인 것 같아요. 항체 치료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안전성만 따지면은 이제 혈장 치료제가 사실상 더 좋다고 봐야죠. 아시죠? 그래서 이제 10월 말에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너무 많으니까 이분께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이거 포레스트 플롯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앞에 나온 3개 플러스 다른 이제 논문들 해가지고 효과가 있나 없나를 본 거죠. 그래서 미디언 이 점이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혈장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혈장 치료제가 효과가 없다고. 이게 에러바가 이제 중간 1.0, 어드 레이시오의 1.0을 넘어서면 statistical significance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건 아슬아슬하게 그 significance를 이루지 못했죠.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이거는 이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하면은 여러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합쳐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들 전부 다 합치면 효과가 있다 없다를 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썼는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혈장 치료제 트라이얼 전부 다 합쳐보니까, 이게 개개인 스터디로 보면은 아슬아슬한데 합쳐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더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matched control study, 이제 randomized study 말고 matched control study도 스터디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주요 데이터들을 합쳐보니까 어드 레이시오가 이제 약간은 이제 1보단 아래더라. 근데 이거 아직 피어 리뷰가 안 끝났거든요. 이제 뭐 메디컬 아카이브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논문 낼 건데, 내기 전에 이제 되게 급한 문제니까 우리가 블로그처럼 쉐어 해줄게 하고 올린 건데, 이제 논문이 나긴 날 거예요, 정식 저널에.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의사분들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뭐죠?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왜 에러바가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죠? 이유를 상상하실 수 있나요? 이거 약간 치팅이거든요. 이렇게 그래프 하면은 이제 명치 한 대 맞아야죠. 왜냐? 어드 레이시오 이거 X축을 보면은 보통 하는 게 1, 0.1, 0.01, 가로는 1, 10, 100, 1000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건 약간 그냥
그래프를 그릴 때 대학원생분들이 있으면 왜 이게 로그로 보여줘야 될까요? 이게 리니어가 아니라 로그로 보여줘야 되는 이유 하나만 혹시 설명해 보실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방향성이 그래프 그릴 때 방향성이 두 개다. 그러면은 만약에 두 배 떨어진 거 1에서 두 배 떨어진 건 뭐죠? 0.5죠. 1에서 두 배 오른 건 뭐죠? 2죠. 이해가시죠? 그럼 똑같이 두 배가 바뀌었는데 여기는 그래프가 거리가 짧고 여기는 그래프가 거리가 길죠. 리니어로 표현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큰 쪽이 과장되게 되거든요. 에러바가 원래는 미디언에서 왼쪽 오른쪽 길이가 똑같아야죠. 똑같은데 이 에러바가 오른쪽이 긴 이유가 뭐다? 리니어로 표현해서다. 그래서 이게 마치 그래프만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아 1보다 다 아래여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걸 로그로 표현하면 뭐다? 로그로 표현하면은 이게 다 여기 붙어 있겠죠. 이렇게 돼서 이게 아마 피어 리뷰 끝나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예, 약간 말이 따로 했지만 효과가 있지만 이런 모든 클리니컬 트라이를 합치면 효과가 있지만 혈장 치료제는 효과가 있어도 아주 미미하다. 그 베네핏이 굉장히 적다. 특히 이건 다 중증 환자거든요. 중증 환자에 대한 베네핏은 적다. 근데 문제는 경증 환자에 대한 우리가 효과를 알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대부분 중증 환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한계점입니다. 이해가시죠? 아, 이거 적어놨네요. 저 까먹을까봐. 효과가 있을락 말락하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건 혈장 치료제는 아직 그 improve 할 수 있는 룸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거 뭐 다른 얘기. 어쨌든 넘어가죠. 그래서 장점이 하나 있다면 안정성, 축적된 임상이 많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하지 않겠고, 근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거는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주 안전하다. 클리니컬 데이터가 엄청 많다. 그래서 디테일한 건 가지 않겠고, 그래서 그냥 결론은 뭐다? Non-immune plasma transfusion의 위험 정도랑 그냥 여러분 그 수혈 받죠? 수혈 받는데 뭐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혈 받는 거랑 그 위험도가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정성에 관해서는 사실상 걱정할 것이 거의 없지 않나. 이거 유일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다? 이게 엔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엔티바디의 그 중화 항체가 중화 능력이 좀 적으면 바이러스에 붙어서 그 페고사이토시스 된다면 페고사이토시스 된 셀 안에서 엔티바디 그게 엄청 강해질 수 있는 그 바이럴 프로덕션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의 경우에 SARS-CoV-2의 경우에는 이게 있냐 없냐가 약간 논쟁이 되고 있고 바이러스마다 다르긴 한데 이게 항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런 항체와 관련된 치료제가 이런 엔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가 있을 수 있냐. 근데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변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엔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가 이론적 배경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가진 않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이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그런 제너럴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길어져서 이제 결론을 빨리 내리죠. 그래서 이게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혈장 치료제랑 이제 중화항체 치료제. 중화항체도 항암제가 아니죠. 중화항체 하면 약간 다른 치료제도 되기 때문에 이제 감염증 전용 중화항체 치료제만 본다면 이제 혈장 치료제가 훨씬 싸죠. 이거는 그 도세지에 따라서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저 임상 3상 하고 있는 거 그 일라이 릴리랑 다른 회사 거기서 레제너럴이니까요. 거기서 7g, 8g 넣으면은 이제 예상되는 금액이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은 도시지로 되면 이제 수백만 원 단위. 그거에 비해서 훨씬 싸다. 근데 대량 생산의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항체 치료제가 유리한 거죠. 혈장 치료제는 좀 불가능하고 임상 데이터의 측면에서 이게 뭐 약간 무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다른 그런 기사 내는 거 보면은 이게 혈장 치료제가 사실 임상 그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제 생각에 안전성만 치면 이게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항체 치료제 말고 감염에 한해서는 그런 중항체 치료제 임상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히스토릭하게 없는 거죠. 지금이 없다는 게 아니라 히스토릭하게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안 썼어요. 너무 감염증 됐는데 수백만 원을 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항암제랑 다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효능만 보면은 이거는 전에 제가 전 영상에서 했죠. 이제 거의 이제 이거는 굳어졌는데 경증 환자 예방 목적 이제 중요 인물들의 예방 목적이죠. 이제 이라면 효능은 이제 그 엔타 인플라마토리 역할이 있을 걸로 원래는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건 없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여전히 경증 환자용이 될 가능성이 많죠. 중화항체의 능력과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치 컨트롤이 힘든 거죠. 환자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화항체 그 혈장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뽑기 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아직 메커니즘을 100% 아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제 생각엔 안정성은 아주 좋다. 이것도 좋은데 아마도 좋다고 하는 건 저는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혈장 치료제의 약간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치료 프로토콜이 논문을 봐도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 전에 SARS-1이죠. 그때 사용하던 그 도세지를 그때도 뭐 정한 방법이 있는데 그때 맞춰서 지금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도세지가 우리가 지금 맞는 혈장 치료제의 양이 적절한 것이냐?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치료 프로토콜이 좀 때에 따라 다르다.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약간 복불복으로 찍은 그게 단점이고 이제 감염증용 중앙치료제는 임상 하고 있죠. 2상 끝났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알고 있고 3상 끝나면 이제 거의 뭐 스탠다드 케어를 어떻게 해라는 게 확립이 될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장단점이 있죠. 써볼까요? 이게 한마디로 뭐가 좋다 이렇게 말을 드리기 힘든 거. 둘 중 하나만 맞아야 된다면 저라면 어떻게 한다? 저라면 이제 경증일 땐 이걸 맞고 중증일 때는 그래도 약간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걸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걸 맞는 건 다 좋은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제 중화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나 어떤 것들도 지금의 모든 클리니컬 데이터를 봐도 환자의 상황을 극적으로 호전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마이너한 효과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건 거기다가 그런 데다가 가격까지 비싸요. 그래서 아직 사실상 코비드-19 심텀에 대한 그런 유니버설한 트리트먼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독감처럼 타미플루 넣고 이게 낫는 그런 증상이면 저희가 뭐 백신 맞고 이렇게 자가격리하고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는 중증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손 쓸 방도가 없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이게 permanent 치료제가 아니라 그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의 임시 방편으로 지금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을 맞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백신은 지금 저희 예상보다 훨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보장되고 백신을 맞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제가 좀 한국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사를 찾아보다가 제가 일부러 성함도 같이 가져왔어요. 왜냐면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진원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건데 이분도 말씀하시죠. 지금 혈장 치료제 하면 좋은데 임상 시험자가 부족하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플 때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환자 명수를 다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목표 수 대비 3분의 1 수준에 멈춰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히 제가 좋아했던 말이 뭐냐면은 마땅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초기에 획득한 타인의 명령을 투여받아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전이 있다. 그렇죠. 지금 이분도 아시는 건데 결국에는 중증으로 진행된 환자의 이 혈장 치료제를 맞는 게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를 뭐 이제 사실 거의 받아들여지는 상황인 거고 뭐 되게 드라마틱한 뭔가 발견되지 않는 한 대신에 뭔 가능하다. 이제 초기에 획득한 초기 거를 이제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도 혈장 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뭐 그렇다 이런 거다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은 이제 혈장 치료제의 메커니즘이었죠. 그래서 그것만 가볼까요? 그게 저희의 원래 이거보다 이거기 때문에 혈장 치료제는 항체 치료제와 같다 다르다 중항체 치료제와는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다 이제 anti inflammatory 그런 팩터들이 혈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는 지금까지는 이제 중증 환자에는 아직 효과가 미미한 걸로 생각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